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프랑스의 더러운 행위. 이 실수는 굴욕감을 안겨준다. 3. 한국의 신비한 목적.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2020년 1월부터 전 세계 모든 선박연료의 황산화물 삭스 배출량 상한선을 0.5%로 낮추기로 한 국제해사기구 IMO 인터내셔널 메러타임 오어거너제이션의 결정은 선박연료유 시장을 액화천연가스 LNG로 재편하게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한국은 2010년대 중반부터 이미 LNG선 확보를 위한 격렬한 경쟁이 시작되었으며 이 쟁취전에서 승리를 거둔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은 특히 LNG 운반선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으로 시장의 지배적인 입지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성과를 내매도 불구하고 프랑스 기업은 한국의 조선 산업에 부당한 갑질을 행사하며 LNG 운반선 제작 비용을 훼손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조선사들은 프랑스 기업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분노하고 무력한 입장을 취해야 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경쟁력 있는 기술력으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기업은 한 척당 100억 원씩의 놀라운 수수료를 요구하며 한국의 조선산업을 탈취하려는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프랑스 기업의 행태는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한국의 조선산업 발전을 억압하는 행위로 규탄받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LNG가 화석연료를 대체해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이고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필수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이 운반선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LNG선은 쉽게 말하면 액체로 바꾼 천연가스를 운송하는 선박입니다. 천연가스를 기체로 변하지 않게 하려면 영하 163도 이하의 초저온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데 이렇게 액체로 유지시키는 이유는 기체 상태에서 액체로 바뀌면 부피가 60분의 1 영로 압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LNG를 운반하려면 일반 화물창이 아니라 특수 제작된 화물창이 필요한데 이 화물창 덕분에 한국은 1990년대까지 LNG 운반선 시장을 독식한 일본을 따돌릴 수 있었습니다. LNG 화물창은 크게 모스형, 모스 타입과 멤브레인형, 멤브레인 타입으로 나뉘는데 모스형은 갑판 위에 동그란 공 모양의 화물 탱크를 말합니다. 노르웨이의 크베너 모스, 크바이어메어 모스, 사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죠. 일본은 모스형을 채택한 후 세계 1위라는 자만감에 빠져 좀처럼 변화를 꾀하지 않았는데 한국은 모스형과 멤브레인형을 고민하다 선박 내부에 화물창을 설치하는 멤브레인 타입에 올인했습니다. 이에 대한 특허는 프랑스의 GTT, 게즈 트랜스포어트 앤드 tekno게즈가 특허를 보유하고 있죠. 1970년대 중반 이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LNG선 시장에 주도한 두 형태는 LNG선이 대형화되면서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게 됩니다. 모스형의 경우 용량을 늘리려면 구형 화물 탱크의 직경을 키워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만 멤브레인형은 길이나 폭을 늘리는 게 상대적으로 용이해 수송량도 40% 이상 늘릴 수 있어 선주들에게 어필할 수 있었죠. 결국 2000년대부터 멤브레인형은 모스형을 완전히 따돌리게 됩니다. 일본을 따돌린 후 한국 조선사의 독주는 대단했습니다.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볼 2023년 1분기 전 세계에서 발주된 LNG선 중 90%를 우리 조선사가 수주했는데 LNG선은 한 척당 약 2천억 원의 고부가 가치 선박인 덕분에 한국은 다시 세계 1위 조선강국의 위상을 되찾았죠. 하지만 한국이 전 세계 발주의 90%를 쓸어 담아도 뒤에서 흐뭇하게 미소 짓는 기업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프랑스의 GTT입니다. 왜 그럴까요? 앞서 언급했듯 GTT는 멤브레인형 화물창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 조선사들은 LNG 운반선 한 척을 건조할 때마다 성가의 5%인 약 100억 원에 달하는 기술료를 GTT에 지불해야 합니다. 내 LNG 운반선이 건조될 때마다 100억 원을 뜯기고 있으니 대규모 수주에도 로열티 지급 때문에 적자를 면치 못하거나 간신히 흑자를 유지하는 수준이죠. 지난 4월 20일 GTT는 1분기 7.989만 유로,
한국 돈으로 약 1169억 원의 매출을 몰렸다고 공시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17.2% 성장한 수치입니다. 핵심 매출원은 단연 LNG 운반선 부문으로 1년 사이 약 969억 원의 로열티 수익을 올렸다고 밝혔죠. 그리고 이 수익의 90% 내외가 한국조선소로부터 나온다고 볼 때 우리 조선 3사가 1분기에만 로열티로 900억을 냈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1년 단위로 보면 2022년 우리 조선사들은 LNG 운반선 121척을 수주했는데 척당 100억 원의 로열티를 지불한다고 본다면 1년에 지출된 로열티만 1조 2천억 원을 지불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돈을 벌어도 돈을 번 게 아닌 셈입니다. GTT에 대응하고 싶어도 막대한 시장 지위를 구축하고 있어 함부로 대를 수도 없었죠. 그런데 얼마 전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GTT를 상대로 갑질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대법원이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공정위는 지난 2020년 11월 GTT의 공정거래법 위반 협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5억 2,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GTT가 한국조선사를 상대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봤죠. 단순히 멤브레인형을 사용할 목적으로 지불하는 로열티를 다른 문제가 없겠지만 문제는 GTT가 갑질을 일삼았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GTT는 LNG 화물창 기술 라이선스를 제공하면서 기술 지원을 함께 끼워 팔아왔는데 우리 조선사는 화물창 기술 라이선스만 있으면 충분한데 GTT는 기술 지원 서비스까지 함께 묶어 계약해왔던 겁니다. 이에 2015년경 우리 조선사들이 기술 라이선스만 구매하고 기술 지원은 별도로 거래하자고 요청했지만 GTT가 이를 전부 거절해버렸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직접 지원 서비스 경험을 쌓으면서 점차 기술 국산화를 꿈꿔왔던 것이죠. 하지만 GTT가 이를 거절해버리니 멤브레인형을 안 쓸 수도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필요도 없는 기술 지원 계약까지 체결해야 했던 겁니다. 더구나 GTT와의 기술 라이선스 계약 기간은 통상적으로 6년이며 계약 종료에 관한 서면 통보가 없으면 자연적으로 5년이 연장됩니다. 선박 설계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임에도 멤브레인형 화물창을 설치하면 GTT가 해당 선박에 필요한 세부 설계 및 분석, 계산 노트 및 도면을 작성해 조선사에 제공하고 선박 건조 현장에 인력을 파견해 감독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자문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등 불필요한 기술 지원 계약을 체결해 벌써 20년 넘게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가장 불만이 많았던 부분은 사후 서비스 강제 이용으로 멤브레인형 LNG 운반선 저장 탱크의 고장이 발생하면 수리 난이도와 관계없이 GTT 본사 기술자를 부르도록 강제하는 조항입니다. 우리나라 용접 전문가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미세한 구멍이 생겨도 GTT 본사 기술자를 불러 수리하고 수리비를 지급해야 하니 갑질도 이런 갑질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어도 늘 간신히 적자를 면하는 수준이 된 것인데요.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부당하다고 보고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4월 대법원까지 가는 싸움 끝에 대법원이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GTT는 국내 최고 법률사무소 중 하나인 김앤장을 선임해 싸웠으나 결국 패소하고 말았죠.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GTT는 이제 조선사가 원할 경우 기술 라이선스와 기술 지원을 별개의 상품으로 분리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라이선스 이용료와 기술 지원료의 비율도 공개될 판이 깔렸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그간 척당 100억 원씩 지불하던 것에서 얼마의 비용이 절감될지도 알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멤브레인형 화물창에 대한 원천 기술을 확보한 것은 분명 GTT의 노력의 결실이고 그에 대한 로열티를 받는 것은 자율경쟁 시장에서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왜냐하면 LNG는 영하 163도 이하 초저온에서 액체 상태를 유지해야 하고 운송하는 과정에서 파도 등 외부 충격으로 선박이 흔들릴 때도 안정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기술이 핵심이니까요.
다만 원하지도 않는 계약을 강요해 체결하는 관행이 있어 이번에 이것이 시정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문점이 생깁니다. 전 세계 LNG 운반선을 독점하다시피 하는 우리나라에는 이 화불창 기술이 없느냐는 점입니다. 물론 과거 9 형태의 모스 타입 화불창보다 더 많은 LNG를 실을 수 있고 안전성 문제도 거의 발생하지 않아 사실상 전 세계 표준이 된 멤브레인형은 글로벌 표준이 됐습니다. 선주를 역시 수십 년간 쌓인 기술 신뢰도 덕분에 GTT 멤브레인 기술이 아닌 화불창은 거의 쓰지 않죠. 하지만 그렇다고 기술 개발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한국 역시 로열티 지출을 낮춰 원가 경쟁력을 높이고 이익률 개선 차원에서 2004년부터 이를 국책 사업으로 지정해 화불창 제작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한국가스공사와 KCLNG 택가 기술개발사로 참여해 KC1분 화불창을 개발했고 2018년 국적선 SK 세레니티오와 SK 스피카오에 적용시켰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기술이 GTT에 미치지 못해 허용 최저 온도보다 선체 온도가 낮아져 있으리 맺히는 콜드스팟 현상이 발생했고 결국 운행이 중단됐죠. 그렇다고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친환경 선박용 극저온 단열 시스템 실증 기반 구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내년 12월까지 240억 원을 투입해 LNG 극저온 화불창 국산화를 위한 실시험 평가 및 국제 인증에 필요한 센터와 장비 구축, 시험 장비 및 평가 기술 개발 및 표준화, 차세대 한국형 화불창 실증 및 국내외 LNG 관련 기관의 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목표로 순조롭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론 왜 한 번에 해내지 못하느냐? 왜 제대로 해내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모든 일이 한 번에 완벽히 성공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비록 1,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기는 했지만 이 실패를 자양분 삼아 앞으로 매년 지출되는 1조 2천억 원을 줄이는 기술이 개발된다면 이 역시 훌륭한 실패가 아닐까요? 한국에 대충격을 줄 것이라며 이미 마크롱이 속한 여당이 법안까지 만들어 유럽연합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이 꺼내든 너무나도 강력한 한방의 프랑스는 물론 유럽연합 전체가 발칵 뒤집혔는데요. 이에 독일, 스페인 등 다른 유럽국들은 프랑스를 향해 미쳤어? 프랑스 때문에 유럽연합 전체가 무너지게 생겼다. 라며 맹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이러한 놀라운 상황이 만들어졌는지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에마니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일본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수상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포착됐습니다. 무려 수십 분 동안 둘은 비공개로 수상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고 이야기를 나눈 직후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갑자기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네, 바로 유럽에서 한국산 전기차가 유럽연합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못하도록 오직 유럽산 전기차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마크롱의 오른팔로 불리는 브루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기차 보조금의 상당 부분이 아시아 기업들에 가는데 아시아 공장의 프랑스 납세자의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도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 유럽산 제품에만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라며 최근 현대차와 기아차가 유럽에서 대성공을 거두며 압도적인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경계하며 한국산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며 충격 발표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프랑스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유럽연합 전체에서 이렇게 한국산 전기차가 차별을 받아야 한다는 정책을 낸 것입니다. 유럽연합 내에서 프랑스는 독일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1위 독일도 자동차로 먹고 살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인 한국산 전기차가 이렇게 차별을 받게 되면 두 팔 벌려 환영할 상황입니다. 결국 프랑스 때문에 한국산 전기차가 유럽 전역에서 차별을 받게 되는 충격적인 상황이 닥치게 된 것입니다. 이에 한국 네티즌들은
우리도 프랑스 명품에 징벌적 관세를 매겨 사람들이 프랑스 명품을 덜 사게 해야 한다. 바이든을 만난 직후 저런 이야기를 하다니 너무 수상하다. 혹시나 통과되면 유럽산 명품에 보복 관세 해야 합니다. 명품 소비는 내수에 거의 도움되지도 않으니 관세로라도 규제하면 좋겠네요. 등의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공식적으로 녹색산업법안이라는 것을 공개했는데요. 북미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 혜택을 주는 바이든의 IRA와 똑같습니다. 유럽연합에서 생산된 전기차를 사는 소비자에게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법안인데요. 이 법안은 프랑스에서 배터리, 열펌프, 풍력 발전용 터빈, 태양광 패널 같은 친환경 기술에 투자하면 25에서 40%를 세액 공제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소비자가 순수 전기차를 살 때 5,000에서 7,000 유로, 726만에서 1,017만 원을 탄소 배출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도 담겨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으로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이 가장 큰 피해를 받을 것이라 전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달 기준으로 유럽 시장에서 누적으로 50만 8,422대의 전기차를 판매했습니다. 전 세계 전기차 누적 판매량 120만 2,823대, 이 42%에 달하는 엄청난 수치입니다. 10대 중 4대 이상의 전기차가 유럽에서 팔렸습니다. 현대차그룹의 지난해 유럽 판매량 중 현지 생산량은 21.0%밖에 되지 않습니다. 마크롱을 중심으로 한 프랑스 야당이 이 황당한 법안을 갑자기 낸 것입니다. 프랑스 제1야당의 강력한 반발이 있는데도 그냥 밀어붙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터질 것이 터져버렸습니다. 프랑스 야당은 마크롱이 프랑스의 최우방 동맹국이자 경제협력 최우선 순위인 한국의 뒤통수를 쳤다며 마크롱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한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프랑스 야당은 마크롱 대통령에 대한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했고 프랑스 주요 도시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파리 남부 이탈리아 광장에 모인 프랑스 국민들은 마크통은 사퇴하라, 마크롱은 무너지고 우리가 이긴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거센 시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잘못된 연금계약 법안으로 프랑스 국민들의 강한 질타를 받고 있던 마크롱. 외교까지 이렇게 망쳐버리자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프랑스 야당과 프랑스 국민들이 한국을 차별하는 마크롱을 끌어내리려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명품 판매에만 의존하고 있는 프랑스 경제.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어 하루빨리 다른 미래 산업을 키워야 하는데 한국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겁니다. 프랑스의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최고 기업 순위를 보시면 1위가 바로 루이비통과 펜디 등 다수의 명품 브랜드를 소유한 LVMH. 두 번째는 세계 최대의 종합 화장품 회사 로레알. 세 번째는 많은 여성들의 꿈의 가방 버킨백을 만드는 에르메스. 네 번째가 디올입니다. 명품 브랜드에 프랑스 경제가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죠. 프랑스 국민들은 프랑스 경제 전체가 명품 브랜드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 불안불안하여 미래 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탈석률을 위해 최첨단 기술 보유국 1위인 한국과 손을 잡은 것과 마찬가지로 프랑스도 한국과 배터리, 자동차, IT 신산업 및 원전 분야에서 손을 잡고 미래 산업에 대한 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협력이지 사실상 한국이 보유한 세계 최강의 미래 기술들을 프랑스가 전수받는 시기였는데요. 이번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뒤통수로 한국이 이 기술 이전을 완전히 끊어버릴 수 있다며 프랑스 국민들은 마크롱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에마뉘엘 마크동 프랑스 대통령은 보호무역주의를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아시아 국가 납세자들은 유럽산 배터리에 돈을 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세금만 비유럽 제품 지원에 쓰여야 합니까? 이제 그런 일은 중단하겠습니다. 라며 유럽에서 가장 잘 팔리고 있는 현대의 기아차를 겨냥해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의 첫 번째 복수가 시작되자 마크롱 대통령은 크게 당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첫 번째 반격이 너무나 강력해 프랑스 국민들의 시위가 어느 때보다 거세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꺼낼 수 있는 첫 번째 카드는 바로 프랑스와의 원전 기술 동맹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번 러시아 우크라 사태로 유럽의 에너지 공급이 거의 사라져버리자 에너지 가격 급등 및 전기 부족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프랑스는 원자력 비중을 70%까지 높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원전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나도 높은 만큼 프랑스는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을 국가 핵심 미래 기술로 여겨왔습니다. 한번 연료를 넣으면 무려 20년 동안 꾸준히 전력을 생산할 수 있어 프랑스의 최대 국가 산업으로 꼽아 한국과 협력해왔습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특히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삼성중공업이 이 분야 세계 최고인데요. 프랑스는 당장 내년부터 이 한국의 기술을 프랑스에 도입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한국의 뒤통수를 치면서 이 모든 것이 한 번에 날아갈 위기에 처한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월가의 황제라 불리며 미국 경제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 겸 CEO가 곧 한국을 방문해 초대형 투자 사업을 협의하겠다는 파격적인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JP모건 회장이 바이든과 한국 사이에서 중재에 나서 미국에서 한국산 전기차가 더 이상 차별받지 않고 미국산 전기차와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이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정책을 바꾸는 순간 한국산 전기차를 차별하려는 곳은 지구상에 오직 프랑스만 남게 됩니다. 사실상 프랑스 혼자 외톨이가 되는 셈인데요. 2018년 이후 5년 만에 방한하는 다이먼 회장은 국내 일부 금융지주 회장과 대형 기관 투자가들을 만나 한국 경제 및 시장 동향을 논의하며 대형 투자 프로젝트를 협의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받고 있습니다. JP모건은 현재 자산 3조 7천억 달러, 예금 2조 5천억 달러를 보유한 전 세계 최대 은행입니다. 1799년 투자은행인 JP모건으로 출발해 2000년 상업은행인 체이스 맨해튼과 합병한 뒤 JP모건 체이스가 됐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베어 스턴스와 워싱턴 뮤추얼 등 주요 부실 금융사들을 잇따라 인수하며 급격히 성장했습니다. 이후 자산과 예금 규모 등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바페이, 나 웰스파고,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 등을 월등히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 JP모건을 이끄는 다이먼 회장은 미국 뉴욕에서 월가의 황제로 통하며 15년 넘게 세계 금융시장의 리더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퍼프츠대 졸업 후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MBA를 거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와 시티그룹 등에서 일한 그는 2000년 미국 5위 은행인 뱅크원 CEO, 최고 경영자로 선임돼 2004년 JP모건 체이스와 합병을 성사시켰습니다. 2006년 말 JP모건 회장에 오른 다이먼은 월가의 감원 피바람이 불던 2008에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도 살아남아 금융위기 최후의 승자라는 또 다른 닉네임을 얻었습니다. 최근 다이먼 회장은 3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SVB 파산 사태 후 예금자와 시장의 불안을 수습하는 소방수로 활약했는데 이달 1일 퍼스트리퍼블릭은행 FRB의 모든 예금과 자산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은행발 위기를 진화했습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SVB 파산을 전후로 다이먼 회장에게 급히 전화를 걸어 지원을 요청한 사실은 그의 위상을 세계 금융시장에 재확인시키기도 했습니다. 김영삼 정부 시절 우리나라는 함모 2척을 포함한 러시아 함정 256척을 도입해 주변국들 특히 일본을 긴장하게 했었는데요. 우리나라에게는 해군력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였습니다. 당시 중국이 이어도를 포함해 일방적으로 방공식별구역 ADIZ를 선포함에 따라 이 지역에서 제공권을 행사하기 위한 우리의 핵, 공군력 증강이 절실했는데요. 실제로 공군 최신핵이 F-15K가 대구 공군기지에서 이어도 상공까지 527km를 날아가 채공할 수 있는 시간이 20분 미만이란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공중급유기와 함께 함재기를 실을 수 있는 항공모함 보유론에도 힘이 실렸습니다. 이때 한국의 한 무역회사는 소련 붕괴 직후 러시아 태평양 함대의 대형 함정들을 무더기로 도입했습니다. 함모 민스크와 노보로시스크 2척을 포함해 총 259척의 함정을 도입했는데요. 이 가운데 34척을 국내로 들여와 해체했습니다.
당시 2012년 국방백서 기준 한국 해군의 전력이 170여 척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 해군 전력을 능가하는 러시아 함정들이 이 시기에 쏟아져 들어왔던 것이죠. 1991년 소련 해체 후 경제 사정이 극도로 나빠지자 러시아는 연간 1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 유지비를 댈 수 없다는 이유로 함정 매각을 결정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도 소련이 해체되면서 각종 군사 장비를 해외에 판매하니 러시아제 무기를 들여오면 고철로도 활용할 수 있고 그대로 군사용으로 전환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러시아로부터 키예프급 항공모함 민스크와 노보로시스크 매입에 나서게 됩니다. 통상 배의 수명을 30년이라고 할 때 비교적 신형에 속하는 배였는데요. 해군 퇴역 장성들로 구성된 러시아 콤파스사와 항공모함 2척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세계 33개 업체가 참가해 치열한 매수 경쟁을 벌였다고 하는데요. 중국 역시 이 계약에 목숨을 걸었다고 합니다. 당시 영유통이 인수한 민스크호의 가격은 37억 원, 노보로시스크호는 34억 원으로 총 인수 비용이 71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항공모함 2척이 전차 일대 값에도 미치지 못하는 껌값에 팔린 것이죠. 노보로시스크호와 민스크호는 1979년과 1984년 각각 러시아 태평양 함대에 배치됐던 최신형 항모로 미국 태평양 함대의 엔터프라이즈호, 미드웨이호 등과 동해안 한미연합훈련 때 출연해 대치하곤 했습니다. 러시아는 키예프급 항공모함을 한번함 키예프를 비롯해 민스크, 노보로시스크, 고르시코프 등 4번함까지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한번함 키예프는 2000년 중국의 고철로 매각돼 현재 텐진시 해상관광 테마파크 플랫폼으로 활용 중입니다. 2번함 민스크와 3번함 노보로시스크는 한국 영유통에 매입을 하죠. 4번함 고르시코프는 1995년까지 8년 동안 운용했는데요. 2004년 인도 해군의 항모용으로 매각됐습니다. 당시 가격은 함재기를 포함해 약 1조 5천억 원이었다고 하는데요. 인도는 2012년 이를 개조해 항공모함 비크라마다티아로 재탄생시켜 항모 보유국이 됩니다. 러시아 정부는 중국의 해군력 증강을 우려해 중국 측의 매입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민스크호와 노보로시스크호는 중국이 진작부터 재취역시키려 눈독을 들여오던 항공모함들입니다. 결국 러시아 항모 입찰 경쟁에서 실패한 중국은 우크라이나가 건조 중이던 바랴크로를 인수해 랴오닝호로 탄생시켰습니다. 키예프급 항공모함은 만재 배수량은 45,500톤으로 길이는 274m, 비행갑하는 195m입니다. 전폭은 32.6m, 승조원은 1,200여 명이 탑승하는데요. 전통적인 평갑한 항모나 경항모와는 달리 순양함의 좌연을 확대해 YAK-38과 헬기를 운용합니다. 무장으로는 YAK-41m 수직이 착륙기 14대를 탑재하고 YAK-38 공격기 8대, 가-17 헬기 16대 등 38대를 운용합니다. 노보로시스크와 민스크는 38,000톤급의 항모지만 항공순양함이라고 부르는데요. 미국과 영국의 전용 항모에는 없는 자체 공격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공미사일 대한미사일을 탑재하고 있고 대잠미사일은 RBU-6000을 그리고 RBU-12,000 어뢰발사관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수상, 대잠전 수행 능력, 대공전투 능력까지 보유한 강력한 항모로 알려졌죠. 1994년 11월 러시아 국방부는 항모 2척의 한국 판매를 승인합니다. 이때 한국은 항공모함을 분해하고 역설계의 항공모함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생긴 것이죠. 하지만 배 아픈 일본이 방해를 시작합니다. 러시아가 한국 판매를 승인하자 이때부터 도쿄신문과 NHK 등 일본의 언론 플레이가 시작됐는데요. 도쿄신문은 한국과 러시아 양국에서 두 회사 간의 계약 체결 사실이 알려지기 전부터 이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또 한국이 들여올 퇴역 항모 2척이 사실상 현역 함정이라고 거짓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일본 공영방송인 NHK가 민스크호의 내부를 살살이 촬영해 방영한 프로그램은 일본은 물론 러시아 정부까지 긴장시켰습니다. 고철덩어리라고 알려진 것과 달리 주요 장비가 건재하다는 것이 생생하게 확인됐기 때문이었죠. 일본 정부가 자국 언론을 통해 러시아에 알려 한국을 견제한 것인데요. 영유통은 계약서상 이 항모를 1-2m의 고철로 해체하는 과정에
이들의 주장을 반박했으나 두 나라 정부의 우려를 잠재우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한국의 항모를 매각하면 군사용으로 전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하면서 미국과 중국 등을 부추기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목적은 러시아를 움직여 항모 매각을 원점으로 돌리려고 한 것인데요. 계약서 내용으로만 따진다면 두 항모는 훨씬 더 나은 모습으로 한국으로 인도됐어야 했습니다. 항모를 수입한 영유통이 러시아 퇴역 함정 판매대 행사인 콤파스사와 1994년 체결한 계약서에는 이 항모를 현재의 위치에서 그대로 넘긴다고 돼 있었죠. 러시아의 태평양 해군기지에 정박해 있던 이 항모는 비록 한 차례 화재가 났었고 결국 러시아 극동세관국은 민스크호와 노보로시스크호에는 중앙지휘센터 장비와 레이더, RD, 방공정보 시스템 미사일 발사대와 지휘 시스템, 표적 탐지 시스템 등이 방치돼 있었다며 계약에 따른 인도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며 영유통에 앞서 구입을 시도했던 중국에 전매될 가능성도 있어 아태 지역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줄지도 모른다고 조사 결과를 러시아 정부에 보고하는데요. 이 사실은 러시아와 일본 언론에 대서특필됩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안보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도하며 분위기를 잡아가죠. 결국 러시아 정부는 민스크와 노보로시스크의 해당 설비들을 수리탄으로 폭파하거나 제거합니다. 김영삼 정부와 국방부는 개인 무역회사의 거래였기 때문에 러시아의 항모 파괴를 막을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1995년 11월 우리나라에 인도된 민스크와 노보로시스크는 고철덩어리에 가까웠습니다. 첨탑의 레이더를 비롯한 통신시설 지휘 및 통제 시스템 등이 파괴됐고 활주로도 상당 부분 훼손됐던 것입니다. 러시아 측의 조사 때문에 당초 1994년 말로 결정됐던 인도 기한도 늦춰졌죠. 민스크호의 해체 작업은 1년이며 이를 해체 작업 때 동원하는 인력만도 무려 400여 명에 이르는 대규모 공사로 전체 해체 비용이 100억 원에 달해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관측됐습니다. 또한 영유통은 해체 과정에서 초대형 집진기로 유해물질을 빨아들여 환경 피해가 거의 없도록 할 계획이었지만 환경단체들은 민스크호의 해체 과정에서 기름 유출 방사능에 따른 환경오염 가능성 등을 제기하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당시 포항시 양포항 입항시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들이 반발하는 바람에 입항이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포항 주민들은 포항제철이라는 국가전략산업체를 갖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는데요. 포철이 돌아가려면 고철이 있어야 하고 따라서 항모를 해체하는데 아무런 반대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환경단체들이 끼어들어 방사능 운운하면서 민심을 부추기면서 이를 만든 거죠. 블라디보스토크 태평양 함대에 정박해 있던 두 항모는 제2년간만 봐도 디젤 추진 항공모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도 지역 주민들이 핵 추진 항공모함 아니냐며 반대를 했고 환경단체들이 원자로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방사능으로 암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집요하게 선전했습니다. 항모 두 척의 도입과 처분 과정에서 한국은 항모 전투기의 기체 발진 착륙제어, 갑판 내열 처리 등은 항모 건조의 핵심 기술과 항모의 내외부 구조 연구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때 축적한 기술이 이번 경항모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합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키예프급 항공모함이 설령 중국에 재판매되지 않더라도 위협적인 존재로 보였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러시아 항모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항모 관련 기술을 습득할 것을 우려했다는 분석인데요. 2차 세계대전 전 영국의 퇴역 항공모함을 사다 항모를 자체 제작한 경험이 있는 일본으로서는 수준급 조선 기술을 갖고 있는 한국이 고철 항모를 매입하는 게 크게 신경 쓰였던 것이죠. 당시 온갖 풍파 끝에 노보로시스크를 해체하고 두 번째 항모인 민스크를 해체하려니 엄두가 안 났다고 합니다. 민스크 역시 환경단체들의 집요한 반대로 해체 장소를 찾지 못해 마산과 포항, 군산 등의 항만을 떠도는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합니다. 민스크를 인수해온 영유통의 입장에서는 민스크를 빨리 해치워 버려야 계약한 나머지 259척의 함정을 고철 처리할 수 있었는데요. 계속 미뤄지니 손실이 매우 컸었다고 합니다. 결국 해체가 어려워지자 러시아 국방부와 수차례 협의 후 해상관광호텔로 용도 변경 허가를 받는데 성공합니다.
당시 김영삼 정부에서는 독도의 동도와 서도 사이에 민스크호를 정박시켜 해상관광호텔로 사용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민스크호의 활주로를 사용한다면 군사적인 이점도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하지만 때맞춰 터진 IMF 사태로 투자자를 찾지 못한 민스크호는 수입 3년 만에 결국 중국의 고철용으로 팔려갑니다. 만약 당시 민스크호가 독도에 정박되어 해상관광호텔로 사용됐다면 어땠을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